자, 1번 판례입니다. 처와 자식이 공동으로 남편을 죽였어요. 제가 사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식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처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이며 무슨 죄로 처벌받을 것이냐 이런 말이. 자, 그쵸? 이때 처는 성립을 어떻게 하겠대요? 성립을 무겁게 존속살인죄로. 그쵸? 처벌은요?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하, 우리가 딱 이걸 보고 판결문을 보고 아하, 이 여자가 혼자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죽였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밑에 2번 판례. 이 2번 판례하고 그 밑에 3번 판례를 묶어볼까요? 이 두 가지 판례는 앞에서 나왔던 상호신용근거법 위반죄와 거의 같은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보다 가중 규정이기 때문에 아하, 부진정 신분범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그쵸? 똑같죠? 앞에 거랑 똑같죠? 그랬을 때 저질렀다는 것은 성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립을 가르고 이거 성립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로, 그쵸? 중하게 성립하죠? 그리고 처단이라는 것은 처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 배임죄로 가볍게, 그냥 보통범죄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립은 무겁게, 처벌은 보통범죄로. 자, 밑에 판례. 은행원이 아닌 비신분자가, 그쵸? 은행원들과 즉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쵸? 저질렀다가 성립이죠? 업무상 빨간색 동그라미. 성립은 무겁게, 마지막에 처단은 보통범죄로, 단순 배임죄로 이렇게 됐죠? 4번 갑니다. 비점유자가 형법상의 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했다. 업무상이니까 가중적 요소죠. 그쵸? 업무상 점유자니까.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모 형태로 가담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성립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게 뭔데?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이퀄로 놓겠다.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온다는 거예요. 했잖아. 제가 앞으로 또 가야 돼? 여기서 했잖아. 성립을 어떻게 보겠대? 본문을 적용해서 신분자의 신분의 비신분자가 얻어온다고, 이렇게 얻어온다고요. 성립을. 처벌은 단서를 적용하겠다.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그쵸? 문제집 시간에 이런 설명 안 해요. 기본서 할 때 잘 들어두시라고요. 자,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립은 본문에 따라서, 그쵸? 처벌은 단서에 따라서, 그쵸? 단서,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신분자와 비신분자를 처벌을 달리하겠다. 개별화 원칙, 그쵸? 그 다음. 면회 총무계장이 면장과 공모하였다. 면장이 타인 사무처리자잖아요. 계장은 보조자지, 그치? 그러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했다고요. 그래서 밑에 저질렀다는 것은 성립이잖아요. 업무상, 그쵸? 성립은 무겁게 누구 계장에게 있어서, 처벌은 보통범죄로, 단순횡령죄로. 자, 6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역시 성립은 업무상이고요. 저질렀단 말은 성립입니다. 처벌은요, 단순 횡령죄로 처벌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요 군용물 횡령죄 있죠? 요 군용물 횡령죄를 세무칠게요. 자, 이 죄는 업무상이든 단순이든 형량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33조 단서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경적 부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문제점 읽어보시고 부정설이라고 보는 건데 뭐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아 살해죄가 나올 거예요. 영아 살해가 나오는데 지금 영아 살해죄 자체가 지금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별 의미가 없어요.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적용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3조 단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볼게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요. 제가 지금 1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33조 단서를 적용하겠다고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33조 단서는 1번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럼 방금 봤잖아요. 두 번째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했을 때에도 적용된다. 고 해서 학설과 판례가 견해 대립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가보시게 되면 자, 위에서 자, 자식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일 때 친구가 가담을 했잖아요. 그쵸? 이걸 뒤집어 버릴까? 그러면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는 데 있어서 자식이 가담을 하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도 33조 단서를 적용하겠단 말이.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법 보세요. 자, 친구가 이놈의 새끼가, 이 아들놈의 새끼가 자기 친구를 끌어들여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억수로 많아요. 몇백억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아버지가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안 주니까, 이 자식이 자기는 돈 쓰고 싶은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자. 우리 아버지 죽여서 저 돈 몇백억 가지고 우리 흥청망청 쓰고 다니자. 이렇게 합니다. 계획을 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자식 새끼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새끼는 전속살해죄의 교사범, 종범으로 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공모는 빠집니다. 공모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았듯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것도 공모도 빠졌듯이 이 단서의 경우에도 공모는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그건 위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공모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사방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자식 새끼에게는 전속살해죄의 교사범 종범이 되는 겁니다. 그 죄로 성립처벌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친구놈이에요. 친구놈은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며 어떤 범죄를 처벌받을 것일까요? 말씀드렸잖아.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여기 나와있지? 이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정범인데 그쵸? 그랬을 때 너는 존속이지만 나는 보통이단 말이야. 보통이다. 그래서 성립과 처벌을 달리합니다. 됐죠? 여기까지도 학설과 판례 견해 대립이 없어요.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은 여기 이 부분.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 이 성립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견해 대립이 있다. 요것만 견해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 와보세요. 자, 모해 위증 교사 사건 별표 치시고 밑에 도박 방조 사건 별표 쳐보시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자, 볼게요. 갑은 형사사건 피고인 병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을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실행케 하였다. 그러나 위증을 한 을은 모해 목적이 없었다. 갑과 을의 규칙이 각각 뭘까 하는 것이에요. 모해 목적이라고 하는 건 전 시간에 봤는데 이거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신분으로 봤죠. 신분으로 보았다. 그쵸? 그러니까 모해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이 신분을 뭐라 불러요? 부진정 신분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트 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모해 위증교사 사건 나와있죠? 갑이 있습니다. 갑이 증인 을에게 위증을 교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갑에게는 모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을에게는 모해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 을은 법원에 가서 위증을 했죠. 자, 을은 모해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위증죄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갑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고. 자,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이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이건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살인죄가 되고요. 이 친구놈에게는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보세요. 을은 모해 목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 위증죄가 되는 거죠. 자, 판례가 뭐라 했다고요? 모해 목적을 신분으로 봤다고요. 신분으로.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신분 있는 갑이, 신분자인 갑이 신분이 없는 을에게 가담한 꼴이죠. 아, 이거잖아요. 맞죠? 이것은 이거네요. 맞잖아요. 그쵸?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꼴이죠. 이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림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이게 잘못됐어요. 맞죠? 여기 잘못됐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이 파일이 옛날 파일이라서 그래요. 옛날 파일이라서 요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고 여기 앞에가 비신자고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이건 여러분 노트는 제대로 됐어요. 이게 옛날 파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꼴이다. 그쵸? 그러니까 단서를 적용한 거예요. 단서를 적용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너는 단순 위증죄가 되지만 나는 모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해 목적 위증 교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됐죠? 그럼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정작 정범인 을에게는 모해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해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모해 목적이 있었고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적용되는 것이 단서에 따라서 피고인은 뭐가 된다?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색깔 칠하세요. 모해란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위증 교사죄 하면 틀려요. 반드시 모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1번이 무슨이 많이 나왔어요.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나올 것이 없으니까 2번까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2번까지도. 자, 보죠. 자,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에는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죄를 범하게 했을 때는 그 단서가 이 단서가 31조 1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가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 자, 31조 1항이 교사범이잖아요. 교사범을 가보면 정범과 교사범은 똑같이 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1번 가보니까 노트 다시 갑니다. 노트를 가보면 정범인 을은 단순 위증죄가 되고 교사범인 갑은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되니까 31조에 따르면 형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해 위증 교사죄가 정범보다 형이 높잖아요. 어떻게 교사가 정범보다 형이 높냐고요? 이것은 31조 1항 교사범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31조에 따르게 되면 정범과 교사범은 형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33조 단설 적용하다 보니까 교사범이 정범보다 형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33조 단서가 31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은 33조 단서를 적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가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33조 단서를 적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받으셔야 되죠.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갑니다. 도박의 습벽에 있는 값. 습벽이라는 것은 상습성이죠. 상습성은 우리 앞에서 공방관 신분할 때 그 신분의 개념 정의할 때 상습성은 신분이라고 했어요. 부진정 신분. 습벽이 없는 을이니까 상습이 없는 친구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습성이 있는 사람은 신분이 자, 이 사람은 신분자죠. 그쵸? 이 사람은 비신분자가 되고요. 비신분자가 되고요. 그래서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에게 방조 형태로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밑에 판례. 도박의 습벽에 있는 자가, 즉 상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분자지. 타인은 신분이 없지.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비신분자입니다. 이렇게 가담했다. 어떤 형태로?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똑같잖아, 위에 것처럼. 똑같잖아. 이 피고인에게 무슨 죄를 인정했습니까? 모해 위증 교사죄를 인정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상습도박 방조죄가 됩니다. 이때 상습성을 생략하면 틀립니다. 상습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돼요. 위에서 모해 위증이 들어와 있듯이 여기서도 상습도박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도박의 습벽에 있는 자가 상습성이라 했잖아요. 상습성. 도박도 하고 도박 방조까지 했어요. 다시 적어볼까? 상습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즉 상습성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플러스 도박 방조를 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범죄를 처벌받을까? 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상습 도박을 하게 되면 무슨 죄가 돼요? 상습 도박죄가 되잖아요. 그치? 그럼 상습 방조를 하게 되면 무슨 죄가 돼요? 이 부분은 상습 도박 방조죄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다음 시간에 포괄일죄를 배웁니다. 포괄일죄. 저 죄수론 할 때 포괄일죄를 배우는데 포괄일죄는 중한죄 일죄로만 처벌받아요. 중한죄 일죄. 그러면 보세요. 상습 도박죄가 무겁겠나요? 상습 도박 방조죄가 무겁겠나요? 도박죄가 무겁지. 그래서 이 죄의 일죄로 포괄일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도박 방조죄는 여기에 흡수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 죄로 포괄일죄가 돼요.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도박 습벽에 있는 자가 도박도 하고 방조했을 때에는 무거운 요 상습 도박죄의 일죄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도박 방조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3조 단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소극적 신분과 공범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밑에 각주에 나와 있듯이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33조에서는 소극적 신분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극적 신분의 문제는 우리가 배웠지? 종속성의 원리에 따라서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이론 문제입니다. 이제 가볼게요. 먼저 위법조각적 신분.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소극적 신분 관련해서 위법조각적, 책임조각적, 형벌조각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각각의 사례가 두 개씩이죠. 위법조각적 2개, 책임조각적 2개, 형벌조각적 2개.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책임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그쵸? 형벌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법적 신분에서 그 예를 드는 것이 의사고요. 그 다음에 책임조각 관련해서 14세 미만자, 형벌조각 관계에서 친족, 상도로 해서 친족.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밖에 없다. 이 부분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 안 나와요. 밑에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합니다. 그럼 신분자가 누군데?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라고 했잖아요. 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요. 자, 보세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요. 의사가. 이때 간호사가 의사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처벌돼요? 의사가 의료행위 하는 것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를 하는 간호사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있을 수가 있나요? 판례가 없죠. 이건 당연히. 반대로 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요. 간호사가 의료행위 하면 의료법 위반죄가 되지 않나요? 그쵸? 이때 간호사가 의료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의사가 공모 교사 방조하게 되면 이 신분자도 비신분자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연대적 책임. 그래서 똑같이 이 의사도 문민호 의료행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됐습니까? 다시 교재와 보세요. 1번은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험 문제예요? 자, 문제는 2번인 거예요. 2번.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나와 있죠. 의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간호사가 의료행위하면 이 사람은 문면허 의료행위가 되잖아요. 간호사는. 그때 의사가 교사하면 이 의사도 뭐가 된다? 똑같이 연대책임 물어서 의사에게도 문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거 별표 쳐볼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사가 치과 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치과 기공사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치과 의사가 지금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문민호 의료행위가 되죠? 그때 이 치과 의사는 무슨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요 지시했다는 부분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도 교사 동그라미 치시고 공모 동그라미 치시고 공모 동그라미 치시고 가담한 역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사가 신분자죠. 그 사용인은 비신분자죠. 비신분자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의사가 교사를 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걸 하라고. 그랬을 때 의사에게도 그 관련된 범죄 행위의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잖아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문면허 의료인죄가 되죠. 그때 의사에게도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밑에 거 똑같죠?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개설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의료인이 이걸 공모해서 가담했다면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다음 판례. 자, 1번의 마지막 줄. 의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공모 형태로 가담하였다면, 그쵸? 이 간호사가 이 의료행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사는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 사례가 밑에 2번이죠. 의사행 감 나와 있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나와 있죠. 프로포토를 제약 없이 투약하게 하잖아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그랬을 때 의사가 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때에는 그 사람도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공모 형태였다면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면 당연히 위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학원 교재에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학원 교재 실질적으로 이제 학원 강사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들을 동원해서 알바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표지가리만 자기 유명 강사 이름으로 책을 내면 그 자체가 바로 저작권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 90%는 알바생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 강사 같은 경우는 뭐 수능 강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방송 나온 걸 보니까 뭐 일타 사탐 강사가 이제 수능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명문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을 알바로 동원하고 이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책을 내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도 동영상 팔고 교재 팔고 하면 이제 떼돈 버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라는 게 뭡니까? 뭐 알바비 주는 거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서 피해자 승낙할 때 배웠습니다.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는 피해자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 자,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에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이제는 뭐가 됩니까? 그 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책임 조각적 신분 1번, 2번 형벌 조각적 신분 1번, 2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판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판례가 있는 그 앞에 부분만 거의 출제가 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법론 파트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